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수원역 앞에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무차별 칼부림에 이어 살인 예고가 이어지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삼엄한 분위기 속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원역 앞에도 경찰 특공대 장갑차가 배치됐습니다. 그 주변으로는 경찰차가 둘러싸 분위기가 삼엄합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칼부림 사건과 살인 예고글이 연이어 게시되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자 주요 밀집 지역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겁니다. 이날 수원역에 배치된 경찰은 기동대 포함 50여 명. 수원역 대합실과 인근 로데오 거리 전역에서 치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수원역 주변에 기동대, 형사, 교통, 지역경찰 등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순찰 활동과 거동 수상자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함으로써 경찰의 치안 활동은 수원역이 닫는 오후 11시까지 이어집니다. 기동대뿐 아니라 사복경찰들도 현장 곳곳에서 거동 수상자를 대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역 근처 풍경에도 시민들 불안은 완전히 가시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불안도 이어집니다. 아직까지 불안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뒤를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경찰들을 보면 안심은 되지만 오히려 더 불안감을 느낀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60평생 넘게 살았어도 장갑차가 밖에 나면 처음이에요. 그것은 조금 심리적으로 좀 더 무섭고 확대되는 약간 너무 그런 것도 안 돼요. 한편 경찰은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2주간 특별 치안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백차혜입니다. 시흥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105 신도시 중심 상가 일대를 돌며 치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은 묻지마 흉기 사건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범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벽택 시흥시장은 경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방범대 지원 활동을 강화해 시민 안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는 여성 1인 가구에 안심 물품을 지원합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무차별 칼부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창문 잠금 장치와 호신용 스프레이, LED 안전 호루라기 등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 중인 여성 단독 세대면서 전월세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세비톡톡 앱이나 수원시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일개 신도시인 안양 평촌 신도시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5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 진단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5곳 모두 안전 진단을 통과하면 평촌 신도시 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8곳으로 늘어납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54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안양 평촌 신도시에서는 25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10개 단지가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으며 이 중 8곳은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평촌 신도시에서는 목련 2단지 아파트가 유일하게 리모델링 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며 목련 3단지가 두 번째 허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초원 한양 아파트는 지난 5월 안전 진단을 마쳤고 지난 3월부터 안전 진단 중인 초원 세경과 한가람 칠라 아파트는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초원 2단지 대림과 향촌 롯데, 향촌 현대 4차 등 3개 단지는 다음 달부터 안전 진단에 들어갑니다. 안양시는 새로 포함된 3개 단지의 안전 진단을 위해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이제 조합에서 저희 이제 시에다가 안전진단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참가 자격, 사전심사 PQ라고 해서 그걸 먼저 거치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단계가 지금 3개 단지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고요. 그게 끝난 대로 이제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최장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진행을 하고 3개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은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택법상 건물 안전 등급과 함께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수평 증축 가능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진단 결과 B등급이나 C등급이 나오면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동들이 이제 B등급 내지는 C등급이 나와야 리모델링을 추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조합에다가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를 하면 조합에서 이제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안전 진단을 통과하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며 분양 세대수에 따라 건축 심의나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사업 허가를 받게 됩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반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과 시흥 지역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토지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 지구 지정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의 이한준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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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보상 문제를 두고 삭발까지 강행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난 토지주들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토지보상 일정을 1년 이상 미뤘다며 분노했습니다. 신도시 지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보상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는 겁니다. 계속 늦어진다는 거는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계속 지연되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견뎌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초 약속을 지키든지. 예상 보상액을 두고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현재 국토부가 제시하는 금액은 13년 전보다도 못하다며 토지주들의 요구에 절반도 채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지금 한 평당 190만 원을 준대요.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약 2.5배 더 높은 예산을 잡아서 보상을 해야 정당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토지주들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보상액을 통보하고 수용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면 지구 지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끌게 되면 저희 주민들은 거의 파산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취소해서 저희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토지주들은 삭발 시위가 시작이라며 더 강도 높은 집회를 예고한 상황.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부지가 넓다 보니 지작물 조사 기간이 늘어나는 등 변수가 발생했다며 토지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군포시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는 관리비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관리업체의 관리비 운용에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관리업체를 감독하는 LH가 이를 방관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2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군포 송정 LH 3단지. 입주민들은 최근 관리사무소가 보관 중이던 회계 자료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장부가 누락된 데다 재무제표상 마땅히 맞아야 할 숫자들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그 경리가 임차인 대표단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 재무제표를 살펴보니까 어긋난 부분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달라고 했고 보니까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 재무제표가 없는 달도 있고. 입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실시된 외부 회계 감사. 여기서도 의견 거절 결과를 받았습니다. 회계 기록에 대한 의견을 내는데 근거가 없다는 뜻으로 재무제표 근거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장된 기업이었다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회계법인은 자금 통제 등 내부 통제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시급한 사안에 대한 지출 명목으로 체크카드 기능이 부여된 계좌를 운영해온 송정 LH 3단지. 그런데 문제는 실제 통장 잔액과 장부상 잔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출금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장부와 통장 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건이
총 66건, 700여만 원에 달합니다. 통장을 개설해서 체크카드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현금 출납장을 작성한다거나 일마감을 하고 담당자가 작성을 해서 내부 그 최종 승인자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아예 다 빠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은행으로부터 통장 거래 원장을 받았는데 그게 전산상 원장하고 상호 대사가 안 돼 있습니다. 입출금이 맞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진행한 자재창고 공사 계약서가 없는 등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감사 결과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난 가운데 해당 주택관리업체는 올해 LH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LH는 바뀐 평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며 계약 연장 불가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연장 계약을 할 때 몇 가지 보는 사항이 있고 연장이 불가한 사유가 있어요. 연장이 불가한 사유 중에 서비스 품질 평가라든지 안전보건계획 이행 실적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는데 올해는 저희가 서비스 품질 평가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입주민들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LH의 허술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아파트를 모든 관리비를 모든 것을 잘 운행을 해가고 있나 없나. 그 LH에서 할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법령에. 근데 그거를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유기라고 봐요. 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직접 위수탁 계약을 맺은 LH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계 처리 누락과 오류 등 비슷한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돼 왔다는 것. 그동안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LH는 올해 관리비 회계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며 그에 따라 7월 1일자로 관리소장을 교체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관리 소홀 책임에 대해 묻자 관리소 업무 개선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로 직원들을 교체해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에 소명 및 시정 조치 요구를 했다며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아파트와 달리 회계 감사 의무가 없는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해 줄 것이라 믿었던 LH의 방관자적 태도에 임차인들은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희초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뒤늦게 불거졌습니다. 2년 전 도내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숨진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잇따라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경기 지역 교원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 등 5개 교원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도교육청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에서 학급에서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한 명의 교사가 모두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고요.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이 빠르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당시 학교 측이 교육청의 사망 원인을 단순 추락 사고라고 보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그 대부분이 원인 불명으로 사인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개인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이렇게 치부돼 가지고 지금 세월에 묻히고 있다는 건데요. 도교육청은 선생님의 어떤 그 실태를 전수조사해 갖고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이 없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좀 규명해야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은 합동 진상조사반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교육자로서 꿈을 펼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소중한 교육가족의 명복을 빌며 이와 관련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악성민원 등 교권 침해가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다면 이에 응당한 조치를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학생들의 허위 신고 등으로 교사들은 상상 이상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사의 생존권을 정교조 경기지부 교사들이 최근 숨진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교사들은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응 인력이나 시스템이 없고 보호자가 과도하게 민원을 제기해도 교사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처지라고 토로했습니다. 가기 전 학교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을 교사 개인이 오롯이 책임지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과 학교 문화가 끼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서희초 선생님은 언제든 생겨날 것입니다. 현재에도 교권 침해를 받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교직에 대한 희망을 잃고 교단을 떠나는 상황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교육부도, 교육청도, 학교도, 교장교감 선생님도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교실에서 각자 도생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집단적 PTSD 상황에 처한 교사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그러면서 서희초 교사 죽음에 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응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사들의 생존권과 교육권 확립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청은 교권보호조례 개정에 앞장서고 교사들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 의회는 교권보호조례 제정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정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 교권보호조례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다음은 시흥시의 대표 관광지인 연꽃 테마파크로 가보겠습니다. 만발한 연꽃들의 자태가 무척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연꽃 관광지 곳곳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김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흥의 대표 관광지 연꽃 테마파크입니다. 120여 종의 연꽃을 볼 수 있어 무더운 날씨에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름답기만 한 연꽃 단지.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살을 찌푸려지게 합니다. 연밥이라고도 불리는 연자씨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곳을 보시면 연좌 안에 연자씨들이 드문드문 없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누군가 연씨를 빼서 먹은 겁니다. 제가 이 일대를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이렇게 연씨가 없는 연좌는 물론이고 아예 꺾어놓은 곳들도 많았습니다. 밤과 맛이 유사한 연씨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능이 있어 식용으로 사용됩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도 이곳에서 몰래 연씨를 먹거나 장난삼아 뜯어가는 행위가 비일비재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진작가들이 연꽃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을 남기기 위해 인위적으로 연꽃을 잡아 배열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찍을 수 없도록 꽃을 짓이기기까지 합니다. 원하는 장면을 딱 찍었나 봐. 이렇게 딱 찍고 없애지도 그리고 순간 잘라버려요. 산에서도 찍고 자기 하나만 세계에서 자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시흥시는 연꽃단지를 훼손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는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학습 효과를 주기 때문에 매우 위험스러운 행동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절대로 삼가해 주시고 아름다운 연꽃 관광지가 일부 관광객들의 몰지각한 행동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안양시는 오는 25일 야외 예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공원 두 곳에서 성대한 개막을 준비 중인데요.
하지만 직접 가본 현장은 손님을 맞기엔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창호 기자가 행사장 두 곳을 점검해봤습니다. 7번째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열리는 옛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곳에 훌라후프와 버려진 의자가 쌓여 있습니다. 말끔하게 정비된 예술작품 설치 공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는 손님 맞을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주변 주민들조차 APAP가 열리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5일부터 행사였는데 전혀 모르세요? 이 동네 주민이신데? 그거 뭐 관심 있고 왔다 갔다 하면 별 관심 없대. 그거 뭐 한다고 뭐 그게 뭐 변화 있나? APAP가 열리는 또 다른 곳 안양예술공원입니다. 이곳도 낡은 시설 그대로 방치돼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취재진이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찾은 안양예술공원은 달라진 건 거의 없었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나무 데크는 삭아서 패이거나 떨어져 나간 그대로이고 나사못이 돌출된 곳도 여전했습니다. 오우야, 팔목까지 들어간다. 팔목까지. 손으로 쉽게 들릴 정도였고 발이 빠지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움푹 패인 보행자 도로도 3개월 전과 똑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공원 상인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을 철저히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APAP에 외면당한 상인들은 자구책으로 미술대회를 열었고 대회에서 출품한 작품 500점을 공원 곳곳에 전시하며 APAP에 스스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공공예술이라고 말로만 하고 작가들만 써놨지 뭐 한다는 것뿐이지 이런 식으로 가끔 와서 저렇게 작품만 전시 뚝 하고 내비두고 끝이지. 안양 활성화센터 여기서 이제 자금 나오는 게 있어 거기 공모해갖고 지원을 해가지고 오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7번째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인 APAP. 예술 작품에만 관심을 둔 탓에 행사장과 주변 환경 정비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지난 7일 수원시 세류 지하차도에선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잘 수습됐는데요. 휴직 중인 한 소방관의 활약이 없었다면 참사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오전 8시쯤 수원시 세류 지하차도. 출근길 정체로 인해 차들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맨 뒤에서 달리던 차량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오중 추돌이란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추돌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차량 엔진룸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사고 차량들 중엔 전기차도 있어 불이 옮겨붙기라도 하면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다행히 긴박했던 현장엔 소방관 김광훈 씨가 있었습니다. 송탄소방서 구조대장인 김 씨는 소화기를 들고 재빨리 불이 난 곳으로 다가가 10여 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소화기를 가지러 가려는 찰나에 두 번째 차량이 옮겨붙는 걸 봤습니다. 근데 옮겨붙는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빨라서 일단 좀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일단 제가 얼핏 봤을 때 1번 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확인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번지게 되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김광훈 대장은 최초로 들이받친 차량의 운전자였습니다. 당시 차량엔 아내와 10개월 된 아기가 타고 있었는데 당황하지 않고 먼저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두 대, 세 대 이렇게 번지다 보면은 농연이 차면은 사실 인명대피에도 되게 무리가 가고 저희가 현장 대원이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차량 통제하고 급한 것부터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불이 이미 모두 꺼진 상태였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은 김광훈 대장의 활약이 자칫 참사가 될 뻔한 사고를 큰 인명피해 없이 막아냈습니다.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도시철도의 적자는 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낮은 수준의 요금과 높은 무임승차 비중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용인 경전철을 포함한 경기 지역 5개 도시철도 기본 요금이 150원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용인 경전철입니다. 당시 용인시는 하루 이용객이 1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통 후 한동안 실제 이용객은 1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최근에는 하루 이용객이 3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운영 적자는 피해가지 못합니다. 도내 5개 도시철도는 지난해 전 노선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용인 경전철이 284억 원으로 적자가 가장 많았고 의정부 경전철도 89억 원의 적자를 보여 총 적자액은 598억 원에 달합니다. 수송 원가 대비 낮은 수준의 운임료와 경로 승차 등 무임 수송으로 인한 손실 등이 적자 원인으로 거론됩니다. 실질적으로 운임 대비 운송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 수도권 전철에서 뭐 적자 안 난다는 거는 뭐 얘기가 안 되고 이게 그 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공공성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서 관련 공청회도 열렸습니다. 운임 인상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지만 주로 인상안 시행 배경 설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서울과 인천시가 전철 기본요금 인상안을 발표함에 따라 도내 도시철도 기본 운임 요금도 이에 맞춰 현재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소비자 정책위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0월 7일부터 5개 도시철도에 인상 운임료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4호선 전철은 오이도에서 서울을 거쳐 남양주 진접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86km에 달하는 노선입니다. 문제는 서울 구간과 경기 구간의 운행 간격이 큰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경기 중부권 지자체들이 경기 구간의 증차를 공동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전철 4호선은 4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남양주 진접에서 서울 당고개까지의 진접선과 당고개에서 남태령까지의 서울 지하철 4호선, 그리고 남태령에서 금정역의 과천선과 금정에서 오이도까지의 안산선 등입니다. 4호선으로 연결돼 있지만 배차 간격은 차이가 큽니다.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을 보면 서울 구간은 2분 30초에서 3분인 반면 과천 안산선은 6분이나 됩니다. 4호선은 사실 서울 구간, 사당역까지의 구간하고 사당부터 저희 안산까지 오이도까지의 구간이 특히 출퇴근 시간에 그 시격 구간이라고 그러죠. 시격 구간이 서울 구간은 2.5분, 저희 남태령에서 오이도는 6분.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간격 차이가 있습니다. 배차 간격의 차이가 나면서 사당에서 시흥 오이도까지는 출퇴근 시간에 혼잡을 빚고 있는 상황. 4호선 전철이 지나는 경기 중부권 7개 지방자치단체가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과천에서 오늘 열린 경기 중부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4호선 과천선과 안산선의 증차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열차를 늘려서 운행해 배차 간격을 줄여달라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남부 쪽에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상당히 큰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증차에 대한 그 필요성은 상당한데 다만 GTX-C라든가 여러 철도 계획이 지금 맞물려 있어서 조금 그런 거는 좀 조정해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차는 당분간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GTX-C 노선이나 다른 철도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운행 시간을 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경기 중부권 행정협의회는 과천선과 안산선의 증차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증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낮에는 불볕더위에 밤에는 열대야까지 올여름 나기 참 힘드시죠. 이번 주말엔 에어컨 바람을 쐬며 방에만 있지 말고
수원으로 나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행궁을 비롯한 수원 시내 문화시설들이 밤 늦게까지 문을 엽니다. 오후 6시까지만 열리는 화성행궁 신풍로에 야간 조명이 켜졌습니다. 성벽을 따라 걷는 행궁 성곽길은 초롱불이 밝혀줍니다. 매년 여름에만 볼 수 있는 한밤중 행궁의 자태. 시민들은 빼어난 야경을 즐기며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습니다. 밤에 유명하다 해서 일부러 저녁 시간에 맞춰 왔는데 지금 날씨도 선선하고 저녁에 되게 산책하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행궁 주변 문화시설들도 밤 늦게까지 문을 엽니다. 시립미술관과 전통문화관 등 9개 문화시설을 둘러보다 보면 문화와 역사 속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됩니다. 밤에 더 시원할 때 야간개장 보고 여기서 카페도 있고 맛집도 많아가지고 오면 너무 예쁘고 좋을 것 같아요.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수원문화제 야행. 행사 준비가 한창인 수원 행궁동일 때는 오는 11일 밤부터 불야성을 이루게 됩니다. 이번 야행의 주제는 기억으로 수원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태 이야기를 전시와 공연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 야간 개방, 또 공연, 전시, 체험 등의 46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밤 공연 동안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원문화제 야행은 11일 저녁 8시 개막 점등식을 시작으로 13일 밤 11시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 수원시엔 여러 차례 고비를 딛고 일어선 한 전통 시장이 있습니다. 지난 1980년에 문을 연 화서시장인데요. 대형마트의 등장과 코로나19 등으로 존폐 기로에 몰리기도 했지만 끊임없는 변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는 지금 수원 화서시장 내 배송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화서시장은 2년 전부터 소비자들이 온라인 주문한 상품을 집 앞까지 배달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조용했던 배송센터가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싣고 배송센터로 모이는 상인들. 선반에 놓인 장바구니가 채워지면 배달 준비가 끝이 납니다. 다 채워진 장바구니는 배달 기사를 통해 집 앞까지 전해집니다. 전통시장의 신선한 상품을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받아볼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아이 데리고 나오면 무척 힘든데 집 앞까지 배달이 되니까 많이 편하고 좋아요. 화서시장 온라인 배송은 수원시 전 지역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수시로 가격 할인 쿠폰도 제공돼 가까운 홈외실부터 멀리 광교에서까지 이용할 정도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상품 20% 할인권, 50% 할인권 해갖고 저희가 많이 고객분들이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먼 곳에는 광교, 망포동, 영통까지 지금 주문이 들어와서 배송하고 있습니다. 화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을 찾는 손님이 급감하자 대안으로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줄어든 매출은 온라인 판매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고 지금은 엔데믹 후 방문 손님까지 늘면서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바로 주문하시면은 집에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그것이 제일 편하기 때문에 요즘 고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점 매출이 늘어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화서시장은 환경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눈과 비를 막을 수 있는 아치형 지붕이 씌워졌고 더울 땐 물 한 개가 분사돼 쾌적한 쇼핑이 가능해졌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분위기도 쾌적하고 또 씌워져 있기 때문에 여름에 또 햇빛에 막아주고 또 마트 가는 곳 아무래도 시장 같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재정비된 다음에는 확실하게 또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달 중엔 화서시장의 수건 사업도 마무리됩니다. 160대 주차가 가능한 공영 주차장이 곧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객님들도 편해지고 우리 상인들도 주차장 없어서 막 딱지 끊어내 보이나 너무 미안하던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우리 매출에도 엄청난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화서시장이 변화할 수 있었던 건 상인들의 노력과 시의 지원이 어우러진 결과였습니다. 지금 온라인 판매가 이제 현재로서는 네이버나 쿠팡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배송, 주문 받아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수수료나 이런 거 부분에서 고객 부담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걸음 기반 사업이라든지 혁신 사업, 문화관광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고 시설적인 면에서는 다른 시장들도 뭐 현대화를 위해서 많이 지원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까지 마련되면 화서시장은 대형마트 못지않은 환경과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위기 때마다 포기 대신 도전을 선택한 상인들. 40년 넘게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우리 주변의 선한 이웃, 좋은 사람들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암 투병 과정에서 만나 봉사단체로 성장한 여성 모임을 찾아가 봤는데요. 수원 민들레 봉사단 단원들을 박일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이곳엔 매주 수요일 오후에 어김없이 열리는 인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민들레 봉사단이 15년째 진행하고 있는 노래교실입니다. 흥겹게 손뼉을 치고 노래와 율동을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2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여기 댕기면서 이렇게 젊어졌어요. 그전에는 여러 해가지고 동네 사람이 땅에 굴러댕기던 할머니가 어떻게 노래교실 댕기다 저렇게 아주 젊어졌냐고 난리였. 매주 금요일에는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단순한 봉사활동으로 시작했지만 꾸준히 활동하다 보니 후원자도 생기고 이제 단체의 이름을 건 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드게임을 하고 만들기를 하면서 수년째 이어온 만남에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잘할 수 있죠? 네. 자, 살짝만 치면 돼. 살짝만. 하나, 둘, 셋. 살짝만. 아니. 그렇지. 자, 파이팅. 파이팅. 자, 민석이 최고. 수원 민들레 봉사단의 시작은 암투병을 하는 환우의 모임이었습니다. 7명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9명이 구성이 돼갖고 시작이 된 거는 2000년 1월 18일 날이었어요. 20여 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함께 해온 회원들과 힘들었던 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섭니다. 정말 이렇게 앞이 막막하다 그럴까? 정말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좋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머리 빠져가지고 그 땅바닥 진짜 이 바닥에 누워 있을 때는 그때는 화장실에 갈 기운도 없었어요, 사실은. 암을 이겨내고 시작한 것은 바로 수술 봉사입니다. 저희가 수술 봉사까지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수술회로 전날 입원하면은 새벽에 이제 수술을 해요. 그러면 그 수술 환자를 저희가 침대를 끌고 같이 밀고 끌고 하면서 수술실 입구까지 가면서 같이 대화 나누고 또 저희가 이렇게 나도 이런 경험을 했어도 지금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지 않냐. 환자와 봉사자로 만난 이들이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생각의 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저보다 나은 사람들하고 내 인생을 비교를 하게 되고 경쟁하는 것처럼 은근히 부러운 거 이런 것만 생각이 됐는데 제가 힘들어 보니까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도 보이고 폐지 줍는 할머니도 보이고 또 하늘나라 간 친구들도 몇몇 친구들 거 언니 또 친아이들 언니도 가고 뭐 동생도 가고 뭐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다 보니 이제 이건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가 이제. 환우의 모임에서 벗어나 지역 봉사단체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회원도 6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찾는 곳도 많아져서 거의 매일 빼곡한 일정을 소화합니다. 막상 첫날 봉사를 하고 나니까 사진 찍을 새가 없어요. 사진 찍을 새도 없고 정말 봉사를 하러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이건 뭐지? 이거 그냥 밥 봉사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랬나? 그런지 나중에 이제 다른 봉사를 같이 다니면서 그때부터 좀 제가 생각이 다른 봉사 단체 다녔던 것과 좀 다르게 생각을 했죠. 변변한 기반도 없이 시작했던 민들레 봉사단의 활동은 이제 23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민들레 회원들은 봉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이렇게 예쁜 조개랑 재미있는 바다 생물들이 많이 사는 갯벌. 안전하게 체험하기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갯벌은 하루에 밀물과 썰물이 2번 반복돼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물때를 확인해 주세요.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3배 이상 빠르다고 하니까 내가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갯벌 밖으로 나가면 고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물때를 확인하고 밀물이 시작되기 2시간 전에는 반드시 갯벌 밖으로 나가주셔야 안전합니다. 내가 고립될 상황을 대비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구명조끼는 꼭 착용해 주시고, 햇볕이 쨍쨍 밝게 비치는 날 갯벌 체험을 하게 된다면 열탈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챙이 있는 모자도 함께 써주세요. 부러진 조개 껍질이나 꽃게에 손을 다칠 수도 있으니까 장갑도 착용해 주시고, 갯벌에 발이 빠지는 걸 대비해서 장화도 꼭 이렇게 함께 착용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날씨가 비가 오거나 해무가 깊게 깔리는 날은 방향 감각을 잃을 수도 있고 내 위치를 알지 못해서 고립될 수도 있어요. 고립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구명조끼에 보면 이렇게 호루라기가 달려 있습니다. 호루라기를 불어주면 주변 사람들이나 구조대에게 내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갯벌 체험을 하다 보면 앉아서 이렇게 막 조개를 캐고 생물들을 채취하다 보면 몸이 찌뿌둥하고 다리에 이렇게 경련이 날 수도 있어요. 틈틈이 스트레칭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가 갯벌에서 고립됐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되니까 스마트폰은 이렇게 방수팩에 넣어 가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갯벌 안전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혼자서 막 다니시면 안 되고 꼭 2명 이상, 3명 이상이면 더 좋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지지 마시고 안전하게 갯벌 체험하시길 바랄게요. 모두 안전하고 재밌는 여름 되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지난달 갯벌에서는 2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밀물의 최대 속도는 시속 15km로 사람이 평지에서 걷는 속도인 시속 4km보다 무려 3배 이상 빠릅니다. 갯벌 속에서는 걷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 때문에 밀물이 시작되기 최소 2시간 전에는 갯벌 밖으로 나와야 고립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바다타임과 해로드, 이 2가지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정확하게 물때를 확인할 수 있고 밀물 시간에 맞추어 내가 출발해야 하는 시간을 알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 통제구역 진출입 시 위험 경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송출해 주어 위험한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도 있으니 갯벌 체험 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갯벌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바로 갯골입니다. 갯골이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길게 물길이 나 있는 갯벌의 고랑을 말합니다. 갯골은 깊게는 성인의 키보다 훨씬 깊은 2m 이상의 깊이로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갯골은 밖에서 보기에 깊이를 가늠할 수 없고 밀물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물이 빠르게 차기 때문에 갯벌에서는 이 갯골로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갯벌에서 걷던 중 발이 빠져나올 수 없을 때에는 특별한 탈출법이 있습니다. 발에 힘을 주어 걸으면 갯벌 안으로 발이 밀려 들어가 오히려 더 깊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발을 조금씩 천천히 굴러 뻘에서 다리가 빠질 수 있도록 하고, 다리가 다 빠진 이후에는 갯벌에 등을 대고 누워 몸을 완전히 뻘 위로 나오도록 합니다. 몸이 뻘 밖으로 다 나왔다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 무릎 기기 자세로 탈출해야 다시 뻘 안으로 몸이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갯벌에서 안전하게 체험 활동을 즐기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체험을 위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안전수칙 꼭 준수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